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차 시 공부를 합시다. 어, 지난번에 1차 시에는 이제 우리 그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에 수업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안내를 했고, 2차 시에서는 글쓰기,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참신한 표현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질문이 습관화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2차 시 했죠. 지금 이제 3차 시에는 여러분이 화면 보고 있겠지만, 자료 보고 있겠지만, 어,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 그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차 시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이 1주차 수업에서는 이 글쓰기 수업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3차 시의 전체적인 틀은, 그러니까 이 3차 시도 자료가 이 PPT 자료가 지금 32장이나 되니까 굳이 출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학생들 돈도 없을 텐데 좀 절약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한번 쭉 자료 이렇게 올려놓는 거니까 확인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 능력을 한번 제대로 갖춰보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 편하게 이 3차 시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시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의 그 전체적인 틀을 이제 어떤 그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느냐 하면 이제 그 애플의 창업주 어떤 스티브 잡스의 이제 뭐 그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거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뉴턴 등의 사례를 들어서 이 과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사고가 성찰적 사고를 결여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생학의 그 나쁜 이제 그 활용, 악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적 사고와 인문 정신이 결합했을 때 어떤 창조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애플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났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 뭐 어떤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이게 그 도로 표지죠. 이를테면 표지인데 이 그림을 띄워놓고 스티브 잡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 재미있고 더불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항상 이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차로에 존재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은 이제 이 아이패드와 같은 하여튼 이런 첨단적인 IT 기기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들의 그 어떤 경영 마인드 내에는 이 인문학적 사고를 늘 사고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패드와 같은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술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부터 이제 과학적 사고와 창조성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존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 이것이 이제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에는 이러한 어떤 그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은 뭡니까? 이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현실 생활에 유용하게, 쓸모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가치의 영역에 속해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학과 기술은 본래는 이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근대 이후에 과학적 탐구의 이 성과가 기술과 이렇게 접목되면서 과학은 그 응용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었고, 이론과 실천의 그 갭도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과학과 기술이 결합돼서 과학기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 표현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연의 인과적 연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무렵, 12월, 1월 이렇게부터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소위 역병은 왜 발생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탐욕, 그 다음에 성장 문명의 추구의 결과, 자연의 어떤 자연을 뭐 훼손했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어쨌든 적절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예시를 들었는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자연의 인과적 연쇄, 뭐 지난번에는 또 8월 초순에는 엄청난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여러 지역이 그 수해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홍수의 또 원인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적 어떤 연쇄를 파악한다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에 이런 이제 본래적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던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주목하려는 것은 창조성, 창조. 뭐 우리 대학도 창조적 인재 양성, 우리 대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아마 절대적으로 그럴 거예요. 창조적 인재 양성, 창조적인 것.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를, 레토릭을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지는 대학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뭐 대학마다 진리, 뭐 진리, 봉사, 그다음에 뭐 창조적 인재 양성, 공동체 뭐 헌신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가치를 내걸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조란 이제 뭐냐? 그 2차 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지능의 측면을 말해요. 독창성. 그것도 이제 유용한, 쓸모있는 독창성이어야 되겠죠. 이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과학적 사고고, 그럼 과학적 사고란 결국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해요.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비판적 사고와 질문의 중요성을 좀 더 확장하고 구체화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비범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과학 연구 이외에 되게 철학을 공부하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즉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그런 과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철학자도 그렇고 과학의 발견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우리가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유명했던 이런 그 과학자, 철학자들의 어떤 연구 성과, 업적을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현장에서 응용, 활용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심리학자 가드너라는 사람은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했다. 이제 이렇게 좀 그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아인슈타인은 당시 물리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그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학문적 풍토 그대로를 그러니까 왜냐라고 하는 비판적 질문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로 돌아가서 왜냐는 물음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래서 물리학의 기초 개념인 시간과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 회의했다 이런 얘기죠. 아인슈타인은 그 이제 홍성욱과 이성욱도 우리 이제 국내 학자인데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 그 공저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재적인 과학자로 이름을 남기려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만큼이나 풀이가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해야 한다. 탁월해야 한다. 뉴턴은 바로 이 점에서 창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뉴턴의 이런 문제의식과 창조적 실험은 이전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습관을 통해서 길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창조성과 비판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죠. 철학자들의 비판적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왜 당연하지? 라고 던지는 그런 의문이라고 볼 수 있죠. 플라톤 같은 경우 둥근 사물들을 누구나 둥근 것으로 알아볼 수 있죠. 우리는. 근데 플라톤은 우리가 그것들을 둥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었던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개념적 존재인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장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우리가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의문을 던졌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늘상 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또 히랍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그 회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계란에 닭이 될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본성의 종류를 넷으로 또 구분합니다. 뭐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뭐 목적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뉴턴의 중력 이론도 지극히 당연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즉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에 왜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 모두가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뉴턴 이전까지 그 당연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운을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던진 사람도 있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뉴턴이 바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해냈기 때문에 뉴턴만이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말할 뿐이겠죠. 이후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철학자들이 언제나 강조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창조성은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그렇죠. 비난이 아니죠.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죠.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그러므로 비판적 태도는 결국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다시 말하지만 비판적 사고가 놓여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창조성이 발휘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찰적 사고. 우리 글쓰기가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찰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업 자료를, 이 3차시 수업 자료를 뭐 굳이 그 분량이 많으니까 출력은 하지 말되 내용들은 이제 메모를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내가 이 자료 하나를 만들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내용만 잘 담겨 요령에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이니까 잘 기억하면 뭐 좋을 듯 해요. 자, 그럼 과학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성찰은 뭐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겁니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에 기반해요. 인문학적 성찰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인문학은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에요. 인문학은.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가 이제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적 성찰이란 이렇게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것은 상당히 좀 오래된 겁니다. 한참 당신은 안녕한가 관련해서 이제 대자보가 대학에 붙고 한참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내가 이제 어떤 글을 쓰고 그러면서 또 인용했던 이 대자보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안녕들 하냐고 묻는 시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요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성적과 취업과 군대와 연애 때문에 잊고 지냈던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웃과 사회 곳곳에 신음소리에 귀를 열고 손을 내미는 성찰적 사고에 그런 표출인 거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 가드너 아까 이야기했죠. 아파트 나왔던 사람인데 창조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고정된 틀 밖에서, 틀을 벗어나서 그 얘기죠. 상자 밖에 생각하려면 상자가 필요하다. 상자는 이제 기존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기성적인 걸 말하죠. 이 상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사고다.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사고가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찰적 사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성찰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창조성이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이를테면 성찰적 사고가 추가되지 않으면 과학적 사고의 결과 얻어진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이런 질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과학적 사고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찰적 사고다. 합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설이죠. 그러니까 다윈은 이제 어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창조설을 부정하고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이제 주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근데 이제 생물학적 영역에 한정했어요. 그러나 그의 의도는 무관하게 이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자유주의와 같은 서회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끼칩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영국의 그 이제 스펜서 같은 사람들, 사회 개혁가인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이 그 다윈의 어떤 이런 자연 선택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활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진화의 생존 경쟁이 생물종의 그 생존 경쟁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 선택설 그러니까 경쟁에서 뛰어난 종만 살아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게으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그들은 뭡니까?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들의 능력의 한계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이죠, 결국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은 자연 법칙의 순리다라고 영국의 그 스펜서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결국 허약한 형제를 버티는 국가 정책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도 오래전에 이제 그 무상 급식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선별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만 가난한 학생들만 이제 무료 급식을 하자.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낙인 찍는 거냐? 보편적으로 먹는 거 가지고 누구나 재산과 소득 관계없이 이렇게 먹는 것을 같이 평등하게 제공하자. 이렇게 그게 이제 선별적 복지냐?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가 뭡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 자유주의자들은 결국은 선별복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등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고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다윈의 종의 기원을 그 스펜서 같은 사회 개혁자, 사회학자들이죠,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도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죠. 바로 우생학이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특히 이제 가장 아주 악용한 사례가 독일의 우생학인데 인종위생학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독일이 외국과 전쟁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국가의 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죠. 근데 징집에서 면제된 허약한 남자들이 고향에서 살아남아서 이세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 우생학자들은 조만간 독일에 알코올 중독자와 신체 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생학이 이런 허약자와 병자의 생식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생학의 영향력이 사회 전면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특히 독일에서. 그래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부적격자들을 거세해요. 34년에서 45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죠. 이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정도까지 해서 30만 명이 있는 허약자들을 거세하는 겁니다.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불치병을 앓거나 정신병자, 백치, 정신박약자, 불구아동의 삶을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국가가 이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까지 정당화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이 일단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니라고 우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뭐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거세법을 통과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을 이제 가져오고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등지에서는 정신병자, 백치, 강간범을 거세하는 거세법을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거세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이때 제정되었던 거세라고 하는 우생학적 방법은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자행됐을 정도로 이게 문제일 뿐이죠. 이게 문제겠죠. 남용되는 오용, 악용, 남용되는 게 문제겠죠. 이제 그래서 보면 우생학자들은 가난이 열성 인자로부터 나온다. 이들의 무능력은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오직 그것과 같은 우생학의 방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죠. 이런 가정에서 초래되는 문제가 뭡니까? 이런 가정에서 그 적용하면 우리가 이 글쓰기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입니까? 이, 이미 타고난다는 얘기죠.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누군가는 글을 잘 쓸 수 없다. 이것 마찬가지죠. 그렇죠? 좀 확장해서 적용하면 그러니까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돌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 형성하는 것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교육과 환경 영향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것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교육과 환경 영향으로 이제 상당할 정도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아주 이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아주 그 못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난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어요. 장애 역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편견이거든요. 요 부분도 나중에 또 수업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마지막 여기만 봅시다. 결국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는 이런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류와 세계를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할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주 3차 시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 그러니까 글쓰기에 있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제적인 어떤 조건들을 2차 시와 3차 시에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3차 시 끝나고 그래서 1주 우리 글쓰기 1주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